우리가 이제 그 시험이 저희 세금 설계를 오늘부터 이제 3주에 걸쳐서 할 텐데, 그 우리 교재가 요번에 그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게 새로 나온 겁니다. 또 우리가 이제 매년 4월 달에 되면 신규 교재가 출판이 됩니다. 세법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신규 교재가 출판이 되는데, 이제 책이 바뀌면 항상 특징이 뭐냐면 더 두꺼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내용이 점점 보강이 돼가지고 책이 상당히 많이 두꺼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이 서브노트가 원래 그 요 책 나왔을 때는 한 35페이지, 맨 처음 나올 때는 28페이지짜리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책이 보강이 돼가지고 35페이지 하다가 지금 요약이 이게 50페이지가 다 돼버렸죠. 이제 50페이지가 49페이지까지 갔습니다. 이게 내용이 그냥 근데 요약이 책 한 권이 지금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그 다른 과목에 뭐 각자 교수님들이 알아서 하실 거고, 우리 세금 설계가 이제 지식하고 사례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례는 이제 그 단일 사례하고 복합, 종합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지식형은 예전에는 그냥 말로 이렇게 나오는 걸로 하다가, 지금은 이제 말로 나오는 거 하고 계산 문제가 적절히 이렇게 배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금의 특징은 뭐냐면, 세금의 특징은 어떤 경우에는 보면 이 지식형하고 사례형을 따로 공부해가지고 요번에는 지식형만 합격하고 다음엔 사례형만 붙자, 이러다가 이제 패가망신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사례형이 이게 어떻게 됐냐면, 사례형도 옛날에는 이게 전부 계산 문제였습니다. 사례형이. 그러다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계산 문제하고 이론 문제하고 이거 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재 보고 지식 붙고 계산 문제 보고 사례 붙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 떨어지면 사례만 했었는데, 지금은 여기 사례에 이론 문제가 들어가고 지식에 계산 문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계산 문제를 정복을 못하면 지식도 못 붙고 사례도 못 붙고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따로 공부하시면 나중에 2배의 고생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한 방에 붙으시려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교재가 지금 기본 교재가 있죠. 기본 교재가 여러분들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사례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요게 우리 시험에 나오는 기본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험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자격사 시험 중에 유일하게 기본서가 있는 시험입니다. 원래 시험이라는 건 기본서가 없죠. 그렇잖아요. 공인중개사 시험 기본서 없죠. 그러니까 각 출판사에서 저자가 지 마음대로 다 써놓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모든 시험이 그래요. 기본서가 있는 시험이 없어요. 하다못해 대학 입시도 기본서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다 쓰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 시험은 기본서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시험이 이 범위에서만 나온다는 사실. 시험이 이 범위에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없는 내용은 굳이 하려고 노력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이제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간혹 가다가 보면 사람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거 있고 이제 여기 웅진에서 또 교재 나눠주지 않습니까? 문제집 이렇게 있어요. 요 세 개만 이렇게 해도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욕심이 많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것도 부족해가지고 여기다 또 해. 여기 FP에도 있고, 여기 뭐 윈에도 있고, 각 클에도 있고 해가지고 이거 다 풀고 앉아있어요. 붙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붙는 사람이 없다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시험이라는 게 AFPK하고 좀 다르죠. 문제가 오지선다로 나오는데 상당히 까다롭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충 알아가지고 이렇게 통밥으로 찍으려고 그러면 못 맞춰요.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정확히 알려면 범위를 넓히면 안 돼요. 이렇게 범위를 넓히면 이거 다 못 외우시잖아, 이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직장이신데 어느 세월에 외웁니까? 학문하는 사람이나 외우지. 못 외워요. 못 외웁니다. 사실은 이것만 다 알아도 수석하십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 있고 제가 이제 서브노트를 또 나눠드렸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 서브노트는 이 기본 교재를 요약한 겁니다. 기본 교재를 갖다가 우리가 공부하기 힘드니까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수업은 이 서브노트 있잖아요. 이게 이제부터 우리한테는 기본서가 됩니다. 이걸로 안 합니다. 이거 이제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제 한번 보시는데요. 우리가 직장 다니면 시험이 6개월에 한 번씩 있으니까 6개월인데 뭐 한 두어 달 지나서 공부 시작하면 세네 달밖에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잠을 한 두어 시간씩 잔다 그러면 한 3, 4회독 할 겁니다. 그죠? 저번에 붙은 사람들 말 들으니까 하루에 시험 보기 전에 3시간씩 잤다 그러대. 이게 무슨 고시라고 인간 승리하려고 그렇게 잠도 안 자고 합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그래서 지금 이 기본서인데요. 이 기본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이제 수업을 이걸로 진행하면 이 내용을 제가 다 설명을 드립니다. 이 서브노트는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해시킬 거고요. 이 교재는 집에 가서 보시든지 아니면 시험 전에 보시든지 최소 한 번에서 2번만 보십니다. 2번 이상 볼 시간도 없거니와 볼 만한 가치도 없어요. 난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그럼 2번 보시고 난 그냥 하겠다. 그러면 한 번 보세요. 한 번. 근데 한 번 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가서 배운 것을 복습할 때 진도와 맞춰서 한 번 볼 수도 있고, 그죠? 그렇지 않으면 공부를 다 해놓고 세금에 대한 공부를 다 해놓고 막판 시험 보기 전에 한 번 쫙 볼 수도 있어요. 방법은 2가지라고. 똑같이 한 번을 봐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한 번 보면 안 본 거하고 똑같죠? 한 달 지나면 기억 하나도 안 날 거니까. 그렇죠? 안 본 거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요것은 한 번, 많이 보면 2번을 보는 거예요. 그 이상 보면 떨어져요. 떨어진다고. 볼 시간이 없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이 서브노트를 갖다가 최소한 10번에서 15번을 보셔서 깡그리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대회 가실 때 여기서 한 번씩 복사를 떠가지고 왔다 갔다 출퇴근하실 때 있잖아요. 그때 4-5장씩 갖고 다니면서 외우시면 시험 보기 전까지 최소한 15번 보십니다. 집에서 볼 필요도 없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뭐 자가 운전하는 사람은 좀 곤란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수업은 이 서브노트 하고요. 이 사례집에 있는 문제하고 기본 교재에 있는 문제를 풀 겁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가 안 되면 이것은 볼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이 시험에 나오는 기본서도 모르면서 이걸 보시면 이것은 이거보다 문제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이걸 보면 어떻게 돼요? 자신감을 상실하지. 아무래도 다음 시험 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요게 돼야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설사 나는 이게 안 돼서 이거 볼 시간이 없다.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다고. 중요한 것만 먼저 보는 게 낫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장에 세금 설계 총론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세금 설계 지금 내용이 지금 상당히 많이 보강이 됐고요.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엄청나게 양이 많습니다. 책은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세금이라는 건 법이죠, 그죠? 법을 나열해 놨는데 여러분들 시중에서 세법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각 법마다 해설서가 전부 1500페이지씩 돼 있죠, 이게. 법전에는 법만 나열돼 있잖아요. 그 법을 보면 여러분들은 하나도 이해를 못 하십니다. 근데 우리 책이 법을 나열해낸 내용이 거의 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봐도 이해를 못 하시는 내용이 굉장히 많다, 이거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 내용이 책이 은퇴나 보험보다 얇지만 그 내용은 훨씬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공략할 때는 서브노트를 제가 나눠드린 것은 우리 교재의 98%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는 왜 안 하셨습니까? 나와도 틀릴 거니까. 그래서 아예 우리 안 본다 이거 처음부터. 쫙 구석택에 있는 거. 몇십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거. 실무에서 쓰이지도 않는 거. 내는 사람이 제정신 아닌 거지요. 우리 틀리겠다 이거 나오면 아무도 못 맞힐 거니까. 그래서 그 2% 뺐고요. 나머지 98%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이해하시고 암기하시면 만점 맞으십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모르는 상태에서 애우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시험은 똑같이 안 나와요. 사진에 찍은 듯이 안 나온다고. 살짝 돌려가지고 친다고요. 크게는 안 쳐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해를 하시고 외우셔야 된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그 부분의 동영상을 다시 본다. 아니면 그 부분의 교재를 한번 다시 찾아본다. 그래서 이해하시고 외우셔야지 이게 뭔 뜻이요? 이러면서 애다 모르겠다 애워버렸자 이러면 모르는 거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가겠습니다. 1절에 세금설계의와 고려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1번에 세금설계의라는 게 있죠. 이 세금설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배우는 우리 그거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이 그 CFP 회사를 전제로 하니까 이거 뭐 A에서도 다 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CFP 회사를 전제로 하면 여기 뭐 세금 설계 파트도 있고 여기 부동산 파트도 있고 뭐 은퇴, 보험, 뭐 상속, 투자 뭐 이런 식으로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이 교재는 철저하게 이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자산관리회사에서 이 세금 설계가 뭐 하는 놈이냐 즉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첫 번째 합법적인 절세를 위한 적절하고 일관성 있는 전략 수립 과정이다. 결국 뭐예요? 이 자산관리회사의 세금 설계 파트가 있는 이유는 합법적으로 절세하기 위해서 있다 이겁니다. 얘 존재 목적이죠 이게 그죠? 얘가 절세 때문에 이 자리에서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소속돼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세금 설계는 독립적인 재무 설계의 한 분야가 아니다. 다른 재무 설계 분야 속에서 실행돼야 된다. 이 얘기죠. 지금 이 회사가 이게 얘만 딱 띄어서 우리는 세금 설계만 하는 자산관리회사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죠. 이게 세무사 사무실이지 이게 어떻게 세금 설계 자산관리. 그래서 이 세금 설계라는 것은 다른 파트와 공존해 있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이죠. 그렇죠?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독립적인 재무 설계가 아니다. 독립적으로 세금만 하면 세무사 사무실이지 그게 자산관리회사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독립적이 아니고 다른 재무 설계 분야 속에서 실행된다. 이렇게 돼요. A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세금 설계 시 CFP 자격 인증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세금 설계 파트에 지금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자산관리회사는 없어요. 근데 몇몇 이제 지휘회사가 이제 자산관리를 표방하고 이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여기 세금 설계 여기 이제 세무사가 이렇게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CFP가 이렇게 포진돼 있다고 이게 파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세무사야 뭐 세금하는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이 나머지 CFP 이 사람들이 지금 세금 설계 파트에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이거 뭐 할 거냐 이거 여기 세금 설계 파트에서 지금 그래서 세금 설계 CFP 뭐 할 거냐 이게 세금 설계 파트에 지금 있는데 뭐 한답니까? 세금 설계안을 수립하거나 실행할 때 코디네이터 역할을 한다. 조심할 게 뭐예요? 세금 설계안을 수립하거나 실행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CFP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코디가 뭐예요? 코디가 조언이나 조력하는 거죠. 서포트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자기가 직접 하면 안 돼. 이유가 뭐예요? 지금 주말에 연락이 공부하고 있는데 왜 하지 말래 나보고? 에? 왜 하지 말래요? 지금 연락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세금 인지 한번 해보려고. 나도 한번 뻥긋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하지 말래네? 왜 하지 말래? 세무사법 위반이에요. 이 우리나라에서 세법에 대해서는 세무사만이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CFP는 세무사가 아니라 세무사법 위반이라 세금 설계안을 수립이나 실행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 역할만 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법 때문에. 그래서 그러므로 세금 설계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건 세무사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안 된다. 코드 역할을 한다. 이번에 세무자물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의 세무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세무사법은 세무대리 업무는 세무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변호사에 한해서 수행된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 세무사법에 등록한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변호사인데 이게 지금 내용이 조금 바뀌고 있어요. 현재는 이런데 지금 앞으로는 이제 변호사는 이제 세무사 등록을 못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헌법소원 냈다가 변호사가 깨지는 바람에 이제 변호사는 변호사만 하는 이제 이런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며칠 전에 헌법소원에서 깨졌습니다. 나도 세금하고 싶은데 이랬다가 그냥 당신 것만 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돼 있지만 촬영하는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세무대리 업무는 세무사업에 등록된 사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CFP는 여기에 등록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면 안 돼요. 근데 거기 세무대리 업무에 제가 밑줄 쳐놨잖아요. 도대체 이놈 세무대리 업무가 뭐냐? 조세에 관한 상담, 자문을 포함한 개별적인 세금 설명 업무 또는 재무 설계 시 구체적인 절세 대안 제시 등을 포함하다. 엄청나게 내용이 많은데 결론이 뭡니까? 세금에 대한 모든 것이 되겠습니다. 세금자 붙은 거 다 합니다. 일단 세금 상담서부터 세금 계산 일절하지 말래잖아. 즉 가만히 째려보면 세금에 대한 전부입니다. 세금에 대해서 입도 뻐끗하지 말랍니다. 이게 세무사법이에요. 되게 무서운 거죠. 입도 뻐끗하지 말래. 이게 세무사법이에요. 따라서 이번에 재무설계사, 즉 CFP는 뭐 할 거냐? 입도 뻐끗하지 말라는데 재무설계 수행 시 순위연금흐름 또는 세후 예상 수익률 추정 등의 업무와 관련된 세금 설계는 가능하다. CFP는 이것만 하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고객이 있습니다. 고객이 말이에요. 우리 회사에다가 이번에 의뢰를 했어요. 뭐를 했냐면 제가 말이에요. 여기 강남에 이번에 100억짜리 빌딩 하나 사고 싶은데 100억짜리 빌딩 이것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의뢰가 왔어. 우리 회사에. 강남에 100억짜리 빌딩 하나 사고 싶대요. 좋은 것 좀 하나 골라 잡아주세요. 이렇게 의뢰가 왔어요. 그럼 해야지요. 여기 우리 이거 있잖아. 그죠? 해야지. 돈 벌려면.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하는데 아무거나 막 골라주면 안 되잖아. 그죠? 우리가 투자를 하면 항상 수익률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샀는데 이 부동산을 살 때 수익이 얼마고 부동산을 사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면 이 부동산에서 이제 이익이 얼마가 나올지 나오겠죠. 그죠? 뭐 월세 받고 뭐 나가고 하면 수익하고 비용 빼면 이 부동산을 사면서 연수익률이 얼마가 나온다. 이제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 계산을 뽑아줘야죠. 그죠? 그래야 고객한테 이 부동산 사시면 이익이 이 정도 나오니까 당신은 연수익률 몇 프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계산해야지. 계산하려니까 뭐가 있어야 돼? 비용을 알아야지. 우리가 건물을 갖고 있으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뭐예요? 각종 재산세 내야 되고 종부세 내야 되고 또 이거 들고 있으면 소득세도 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기타 청소비니 뭐니 해서 비용 엄청나게 들어가겠죠. 계산해야지. 근데 문제 뭐예요? 이 비용 안에 뭐예요? 세금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이 세금을 계산을 안 하면 비용을 못 가져요. 이걸 못 가면 수익률 계산이 안 돼. 수익률 계산이 안 되면 부동산 못 팔아먹어. 그럼 우리 회사 돈 못 벌죠. 이렇게 되잖아요. 결국은 이 최종 목적은 이 세금 계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목적은 이거죠. 지금 수익률 계산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걸 알아야 돼. 이거는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죠. 재무설계 수행 시 순연금흐름 또는 세후 예상 수익률을 추정 등의 업무와 관련된 세금 설계는 가능하다. 이 얘기죠. 그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모르면 그냥 외우면 모르는 거하고 똑같아.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하시고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3주 동안 이 서브노트를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을 설명하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지. 그래서 이런 의미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조세경감회계가 있습니다. 이게 A에서 한 거죠. 절세가 있고 조세 옆에 탈세가 있습니다. 일단 절세와 탈세가 반대말입니다. 절세는 합법, 탈세는 불법. 그죠? 이 세 가지는 다 조세경감, 세금을 줄이는 거잖아요, 지금. 세금을 줄이는데 절세는 합법적으로 줄이는 거고 탈세는 불법이에요. 법을 어겼다고요. 법을 어기면 법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탈세하면 추가 징수되고 가산세 맞는 건 당연하고 뭐가 있어요? 조세범으로 처벌받죠. 왜? 불법, 법을 어겼으니까. 조세범, 벌써 범죄인이잖아요. 범죄인 이게. 세금에 대한 범죄인을. 그래서 조세범 처벌법으로 처벌받는데 공모자, 선동자, 교사자를 포함한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탈세 상당까지 하면
그게 교사자가 돼가지고 이제 같이 걸려 들어간다, 이게 같이. 그 다음에 형사벌적 처벌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갑니다. 이게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깜빵에도 갈 수 있다. 깜빵에도 이게. 그래서 아주 무서운 법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에 이제 가끔 나오는 게 조세회피와 탈세의 차이점이죠. 조세회피는 세금을 이제 회피하는 행위인데, 뭐 우리 교재에 의하면 법의 남용이다. 법의 남용이다. 그래서 법의 허점을 뚫는 것을 조세회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세회피는 불법은 아니에요.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거니까 불법은 아니지. 불법은 뭐예요? 법에 있는데 그걸 어겨버리는 게 불법이고, 조세회피는 법에 없어. 법에 없으니까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한다. 너는 걸리면 추가징수 가산세, 안 걸리면 그대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조세회피와 탈세는, 조세회피는 불법이 아니에요. 탈세는 불법이에요. 그래서 조세범으로 처벌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것만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세금 설계 시 고려사항에 1번에 세금 설계 전략적 요소에서 소득세를 어떻게 줄일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교재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소득세를 줄이려면 첫 번째 비과세 제도를 활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보시면 우리나라 소득세는 이제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소득세가 뭐 이게? 우리가 내는 세금이죠. 이 소득세 앞에는요, 여기 개인자가 빠져 있는 거야, 이게. 이게 개인 소득세야. 이 법인세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법인세는 법인자 요 사이에 소득이라는 말이 이렇게 빠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은 개인 소득세, 법인 소득세 이게. 그런데 이렇게 하면 너무 인생이 힘들잖아. 그래서 이거는 빼고 그냥 소득세, 이거 빼고 법인세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뭐예요? 법인이 내는 소득세, 개인이 내는 소득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즉 우리가 내는 세금, 이게 소득세죠, 그죠? 우리가 내는 세금. 그래서 이 우리가 내는 이 소득세는 특징이 뭐냐면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소득세 특징이에요. 제목에 써 있죠? 열거주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열거돼 있는 것만 과세한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세법 법전이 있잖아요. 이렇게 쫙 법전이 있으면 소득세는 어떻게 돼 있냐면 과세되는 소득을 다 적어놔. 회사 다녀서 돈 벌면 과세, 복권 당첨되면 과세, 운전기사에서 돈 벌면 과세, 이자 받으면 과세, 배당 받으면 과세, 사업에서 돈 벌면 과세, 과세되는 소득을 다 적어놨어. 이게 열거주의예요. 그래서 소득세는 법전이 두꺼운 거예요. 세금 때리면 개나 소나 다 적어놔야죠. 안 적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세금을 못 때리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열거돼 있는 것만 때리잖아. 여기 적어놔야 돼, 다. 안 적으면 과세 못 해. 이게 열거주의예요. 따라서 우리는 소득세에서 세금을 안 내는 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과세 대상으로 열거가 안 돼 있어. 열거 안 돼 있으면 과세 안 하는 거지요. 열거돼 있는 거 과세하게 돼 있잖아. 두 번째는 비과세 소득이라고. 소득인데 과세를 안 하겠다고 비과세 소득이라고 열거해놨어. 이 소득세법이 꼭 과세되는 것만 열거하는 게 아니라요, 비과세 소득도 열거를 해놨어. 요런 소득은 안 때립니다. 요런 소득은 안 때려요. 이렇게 안 때리는 비과세도 열거해놨다고. 이거는 열거를 어떻게 과세 안 한다고 열거해놨으니까 과세 안 하는 거지요. 그래서 결론이 얘도 과세 안 하고 얘도 과세 안 하는 거야. 결론이.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가 과세 대상 거래로 열거가 안 돼 있다. 열거 안 돼 있으면 당연히 과세 안 하는 거죠. 그죠? 그 열거 안 돼 있는 게 거기에 뭐라고 써 있죠? 소액 주주가 보유한 상량수의 양도 차이다.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데 여기서는 뒤쪽에 한 학씩 다 나옵니다. 여기 이제 앞쪽에 모아놓은 거예요. 뒤쪽에 다 나와요. 한 학씩. 이런 건 열거가 안 돼 있어요. 과세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비과세. 당연히 과세 안 하죠. 과세 안 한다고 써 있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 두 개가 세법상의 그 논리적인 차이는 있지만 우리 피부에 와닿는 것으로서는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과세 안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열거 안 되는 거가 비과세를 이용하라. 그 다음 두 번째, 분리과세 제도를 활용하라.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소득세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뭐 하는지 알고 봐야죠. 그러면 우리나라 소득세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나라 소득세는요. 네, 우리나라 소득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죠. 이것을 분류과세한다 이런 용어를 쓰죠. 그렇죠? 이 세법을 할 때는 용어를 잘 하셔야 돼. 이 용어가 가만히 보면 뭐예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세 개는 뭐예요? 세금을 과세는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해요? 분류해서 과세한다. 따로따로 띄어서 때린다. 그 얘기 뭡니까? 얘네 둘을 합치면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따로따로 때리려잖아요. 지금 이 세 개를 분류 과세한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따로따로 과세한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를 지네끼리 합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하나를 별도로 계산하라. 이게 분류과세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종합소득을 보시면 이 소득을 전부 종합했다. 이래서 제목이 종합소득이에요. 저 소득 전부 합치라고 돼 있잖아, 말이. 세금은 용어만 하시면 50% 먹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세금이 전부 한자로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뜻이 다 있는 거예요, 제목에. 제목이 다 있잖아. 소득을 합쳐라. 그래서 이름이 종합소득이. 얼마나 무식합니까, 이름이. 그죠? 그대로 써놨잖아. 소득 합치라 해서 종합소득이에요. 그래서 뭔 소득을 합칩니까? 종합소득이 뭐예요? 이자소득, 배당, 연금, 근로, 사업. 그죠? 뭐 하나 빠졌다. 기타. 이 6가지 소득이 종합소득이에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 6개는 뭐예요? 종합하라, 합치다. 합쳤다래요. 그죠? 이 합치면 우리한테 좋아요, 나빠요? 네? 이렇게, 이 6개는 합치래잖아, 지금 세금 때릴 때. 합치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왜 나빠요? 우리나라 누진세율이죠? 우리나라 세율은 어떻게 돼요?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높은 세율로 맞아버리죠, 세금을, 그죠? 합치면 금액이 커질 거 아니야, 당연히, 그죠? 그 높은 세율을 계속 맞는 거, 이게. 그래서 이 종합소득인데, 이렇게 때리는 것을 우리는 종합과세한다. 이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제목이 그대로 돼 있죠? 과세를 하는데 어떻게? 합쳐서 때려버려라? 종합과세입니다. 일단 용어가 중요해요. 이게 이제 책보다 보면 막 종합과세, 뭐 분리과세, 분류과세 막 나오는데, 이게 뭔 뜻인지 모르면 이제 볼 때마다 이제 맛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게 종합과세 한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이거 5월 달에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이게 바로 종합과세야. 요 저번 달에, 아마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은 그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를 다 하거든요. 그게 하는 게 이거예요, 종합과세가. 그런데, 이 종합과세와 반대말이 있어, 반대말. 그 반대말이 뭐냐? 이게 바로 분리과세다. 이게 반대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래요? 세금을 때리긴 때리는데 어떻게? 분리. 따로 떼어내서, 그놈만 이렇게 떼어내서 딱 때리래, 걔만. 다르죠? 이놈은 다 합쳐서 때리는데, 이놈만 떼어내서 때리잖아. 그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얘는 분리과세라는 건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대표적인 분리과세가 뭐예요? 우리 은행에서 이자 받을 때 세금 탁 때리고 끝나버리죠, 그냥. 그게 분리과세잖아. 5월달 신고 안 하시잖아, 그죠? 이게 분리과세예요. 분리과세에서. 그래서 분리과세, 종합과세, 분류과세. 이 용어를 헷갈리면 안 되겠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아마 이게 A에서 다 하신 건데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 그러면 지금 2번에 보면 분리과세 제도를 활용하래잖아요. 그럼 세금 준대잖아, 지금. 이거잖아. 이거 이용하면 세금 준대네. 왜 줄어요? 종합과세 안 되니까. 다른 거하고 합치면 세금 세게 맞잖아요. 지금 요것만 때리니까 세금이 준다. 그런데 뭐라고 써 있어요? 세금 부담자의 한계세를 고려하여 선택을 요한다. 즉 분리과세 제도를 활용하면 무조건 절세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고 알아 이거예요. 잘 보고 무조건 분리과세가 좋은 줄 알고 막 잡으면 잘못하면 큰일 난다 이겁니다. 그럼 이게 뭔 얘기냐? 우리가 분리과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10년 이상 장기 채권. 10년 이상 장기 채권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채권이 장기 채권이 있으면 이 채권은 나중에 보유 이자 소득이 발생하게 돼 있죠. 그렇잖아요. 그죠? 채권 항상 이자 받게 돼 있는 거니까. 그래서 10년 이상 장기 채권에 이자가 발생하면 우리 세법에서는 이 이자 소득을 어떻게 판단하게 돼 있냐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법에다가 이렇게 써놨네. 10년 이상 장기 채권에 이자가 발생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돼요. 분리과세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분리과세가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 하라 이게. 여러분들 이게 지금 채권 이자가 10년치를 받잖아요. 10년치를 받으면 금액이 클 수 있겠죠. 이자를 10년치를 받으면 금액이 크죠. 우리나라는 이자나 배당은 금융소득이니까 금융소득은 뭐가 있어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자나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4천이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걸려버리잖아. 근데 이게 10년치를 받으니까 금액이 크니까 4천 넘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종합과세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원래는 일로 가는 건데 원래는 일로 갔는데 4천이 넘으면 너 분리과세 하고 싶어? 하고 싶으면 해. 선택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면 바보입니까? 다 선택하지? 미쳤다고 종합과세 맞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오사이다 이 말이에요. 이 분리과세가 되는데 세율이 자그마치 30%짜리로 맞아버린다 이겁니다. 이게 싼 게 아니에요. 세금이 30%에 이게. 분리과세 좋은 줄 알고 덜컹 잡았다가 잘못하면 쪼다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종합소득세 세율, 저 종합과세 되는 세율이 이렇게 돼 있죠. 6%, 15%, 24%, 35%, 38% 이렇게 종합소득세 세율이 5단계 누진세율로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누진세율로 되는데 이게 지금 분리과세가 30%가 어디에요? 지금 여기 있네. 그죠?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종합과세가 되는데 세율이 65, 24%를 맡고 있다. 그런 사람이 분리과세가 좋은 줄 알고 신청하면 쪼다되는 거죠. 세금이 이걸로 맞아버리잖아. 그래서 이 분리과세를 선택하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네가 종합과세를 몇 프로만지 잘 보고 너 유리할 때 선택해라. 이 선택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좋은 줄 알고 그냥 잡으면 쪼다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어떻게 여기 이 세율을 맞는 사람이 선택할 때만 유리한 거죠 지금. 그래서 잘 보고 알아 이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세게 맞으니까. 그래서 그 의미예요. 그래서 세금 부담자의 한계세를 고려해서 선택해야 된다. 잘 보고 알아 이거예요. 무조건 분리과세가 좋은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3번에 소득을 분산하래요. 소득을 분산하면 세금이 줄어든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소득세는 개인별 과세입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개인별 과세예요. 개인별 과세가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세금을 따로따로 때려. 부부의 소득을 합치지 않아요. 부모 자식의 소득을 합치지 않습니다. 각각 따로따로 세금을 때립니다. 따로따로. 그러니까 소득을 분산하라. 어떻게 하래요? 소득을 개인별로 분산하라. 소득을 개인별로 분산하라는 얘기는 공동사업하라는 얘기입니다. 공동사업이 뭐예요? 동업하라는 얘기, 동업, 공동사업. 즉 만약에 커피숍을 운영하는데 내가 혼자 커피숍을 운영해서 1억을 번다? 35%짜리 맞아버립니다. 그런데 4명이서 동업한다? 2,500만 원씩 쪼개져 버리죠. 소득이 분산되잖아 지금 동업하니까. 그죠? 그러면 2,500원씩 쪼개주면 이걸로 말이니까. 그죠? 그래서 소득을 개인별로 분산하면 세금이 준다. 이 얘기는 공동사업하라. 혼자 다 먹으려고 하지 말고 공동사업하면 소득이 쪼개지면서 세금이 준다. 이유는 우리나라는 개인별로 따로따로 때리니까.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걸리는데 이 4천만 원도 개인별로 판단합니다.
한 명 한 명을 따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증여세 부담 없는 범위 내에서 가족 간 투자 자금을 증여해서 절사하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이자가 한 3,500만 원 있어요. 아직 정확하게 안 걸렸죠, 그죠? 근데 이번에 돈이 또 생겨가지고 요 돈을 은행에다가 탁 넣는 순간 4천 넘을 것 같아. 그러면 너 이름으로 넣지 말고 네 배우자 이름으로 예금하라 이거예요. 만약에 배우자 이름으로 예금하면 증여가 되는 거죠. 내 돈 한 5억 있는 걸 우리 배우자 이름으로 예금에 가입했대잖아요, 지금. 그럼 배우자한테 5억 증여한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자가 나오겠네? 그러면 그 이자는 배우자 거죠? 소득세는 개인별 과세라고 했어요. 자기 건 자기 거야. 그러면 소득이 이자는 배우자한테 발생하니까 내 이자하고 합산이 안 되니까 종합과세 안 걸리죠. 그죠? 그리고 여기 지금 증여 문제는 뭐예요? 마눌님한테 5억 원어치 예금 통장 가입하면 증여가 됩니다. 근데 배우자는 증여 공제가 6억이죠? 그래서 증여세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증여 잘 생각하고 분산하라 이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소득세 1년 단위로 가셔야죠.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 동안 번 돈에 대해서 세금 때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간별로 분산하라. 즉 어떤 그 이익이 발생할 때 한 10년치를 몰빵으로 때려가지고 한 방에 받지 말고 1년씩 잘라서 받으라 이거예요. 10억을 갖다가 그죠? 10년치를 몰빵으로 받으면 그냥 10억이고 그걸 만약에 1년씩 나눠 받는다 그러면 10년치라 그러면 1년에 1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눠서 받으면 낮은 세율로 가니까 한 방에 받지 말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에 종합소득공제 활용하라. 이건 뒤에 자세히 나옵니다. 5번에 과세 이연 제도를 활용하라.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의 가치는 계속 증가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연금 같은 경우에 연금저축이라고 볼게요. 이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불입을 할 때, 연금저축을 불입을 할 때 소득공제라는 혜택이 있죠. 그죠? 이제 자세히 다 볼 거예요. 소득공제 혜택이 있고요. 나중에 이 연금을 수령할 때, 이 연금을 수령하면 연금소득으로 이게 과세입니다. 이렇게 되죠. 연금소득은 보다시피 이 자리에 포진해 있죠. 종합과세입니다. 그죠? 종합소득이잖아요, 연금이. 종합과세요. 이게 아주 아프게 맞는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공제 받을 때는 신났는데, 불입할 때 연락에 공제 받는 거 좋아하는데, 나중에 받을 때 되면, 아프게 맞죠? 종합과세. 절로 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들은, 그죠? 소득이 뭐가 발생해요? 그죠? 이거, 이렇게 발생해요. 그죠? 부자들이 이렇게 발생해요. 이것만 없지. 우리는 이것만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슬픈 거지, 이게. 그죠? 이게, 보시면 알잖아? 그 얘기 뭐예요? 부자들은 이거 말고도 이 여러 가지 소득이 있는데, 이거 합쳐져서 종합과세 된다는 얘기잖아, 지금 받을 때. 기분 안 좋죠? 안 좋잖아, 이게 종합과세 되는데, 기분 안, 세금 내고 기분 좋은 건 없어요. 의도받고 기분 좀 없대듯이. 그죠? 세상에서 기분 제일 좋은 사람 없는 게 뭐예요? 노름판에서 돈 잃고 기분 좋은 놈 없고, 의도만해서 기분 좋은 놈 없고, 그죠? 세금 내고 기분 좋은 사람이 없어. 그게 이거죠. 근데, 우리 이제 교재에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는 뭐냐면, 시험은 우리 교재에서만 나오니까, 지금 여기 불입을 1억을 했어요. 불입을 1억을 했다고. 나중에 수령을 2억을 수령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정할게요. 이건 아주 훌륭한 거죠. 투자 수익률 100%야. 그러면 이 중간에 1억이라는 돈이 지금 붙었네, 중간에. 그죠? 그래서 1억이 2억 됐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투자 수익 이게 돼 있죠? 투자 수익. 그죠? 1억 불입해서 2억 받수 1억이 투자 수익이잖아. 이 1억의 투자 수익을 우리 교재에서는 뭐라고 쓰느냐. 요 1억이라는 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많은 세월이 걸리겠죠. 그죠? 10년, 20년 걸리잖아요. 그죠? 이 걸리는 이익이 유구한 세월 동안 이익이 발생했어요. 세금을 한 번도 안 때렸다 이 말이에요. 언제 때릴 거예요? 그 세금은 받을 때 목돈으로 빵 때려버리죠. 그죠? 이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 과세가 이연됐다. 이름 보면 다 나와요. 세금 때리는 게 뭐예요?
이연이 뭐예요? 뒤로 미룬다는 얘기야. 원래는 이때 이익이 발생하면 이때 계속 때려야죠. 매년 이익 발생하면 매년 때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안 때려. 안 때리고 기다려봐. 그리고 나중에 받을 때 우리 이때 때릴게. 이게 과세가 이연된다. 이 얘기예요. 얘기. 그래서 퇴직연금원의 연금저축의 가치는 계속 증가한다. 왜냐하면 이자도 발생, 배당도 발생, 주식이나 채권의 매매 차익도 발생. 그러나 가치 상승분은 미래 일정 시점에 자금을 인출하기 전까지는 과세가 이연된다. 그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면 좋은지 나쁜지는 대충 감이 오죠. 뭐 촬영하고 있으니까 뭐 내가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이런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쉬는 시간에 얼마나 좋은지. 하여튼 우리 책에서는 우린 시험은 책대로 해야 돼 무조건. 그래서 과세가 이연된다. 좋다. 이 얘기예요. 우리. 그다음 6번에 소득의 종류를 전환하라. 분류과세 제도를 이용하면 소득의 종류가 전환된다. 이제 분류과세라는 용어 나오죠, 지금. 이거 이제 분류 세 개를 따로따로 때리는 거예요. 그럼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기업의 주식의 양도 차익이 나옵니다. 요새 이제 이게 화제죠. 지금 이번에 국회가 이제 개원돼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국회의원 아저씨들이 그 입법 들어가는데 올해 그 입법에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취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소득세 세율의 이제 과표 인하. 지금 아까 38% 맞는 게 지금 3억 초과거든요. 그걸 아마 1억 5천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소득에 대해서 대대적인 지금 수술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금융소득종합과세 4천만 원을 이제 다운시킨다. 그 다음 세 번째 나오는 게 바로 이 주식의 양도차익입니다.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 그 요새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삼성전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삼성전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회사의 소액주주입니다. 소액주주예요. 당연히 소액주주겠죠. 그죠? 대주주면 여러분들은 나 못 만나죠. 내가 삼성 대주주면 우린 못 만나. 소액주주예요. 그래서 주식 좀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내가 이제 이 주식을 팔라 그래. 삼성전자 주식을 팔라 그래요. 팔라 그러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언제 파냐면 이날이 배당 기준일이에요. 배당 기준일인데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배당 기준일 전에 팔까 후에 팔까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시험은 책에서만 나오니까 책대로 합니다. 그래서 배당 기준일에서 요때 팔까 요때 팔까 요걸 얘기하는데 배당 기준일 전에 팔면 어떻게 됩니까? 요날 갖고 있어야 배당을 받는 거죠. 배당 기준이라는 것은 요날 내가 주식을 딱 갖고 있으면 그날 배당 받는 거야 나는. 근데 나는 배당 받기 전에 팔아버려. 그러면 요때는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의 상식상 주가가 조금 올라가요. 그렇겠죠. 만약에 배당을 3% 준다 그러면 하루 전만 사도 하루만 들고 있으면 3% 먹잖아 지금. 당연히 그게 주가에 다 반영이 됩니다. 그 주가가 좀 비싸지죠. 이때 팔면. 배당이 코앞에 있으면 주가가 좀 올라. 그러니까 이때 팔면 어떻게 돼요? 조금 비싸게 팔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양도 차익이 조금 클 수 있다 말이야. 조금 비싸게 팔 거니까. 그런데 요때 판다. 요때 팔면 배당일이 지났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만약에 12월 27일이 배당 기준이다. 예? 이날이 예를 들어서 12월 27일 배당 기준이 있다. 이 날짜 들고 있어야 되는데 나는 1월 5일날 사버려. 1월 5일날 팔았으면 나는 1월 5일날 살 거 아니에요. 그날은 나는 배당 못 받죠 이제.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요때 팔면은 사는 사람은 배당을 못 받으니까 주가가 떨어져 버린다고 이제 볼짝 다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때 팔면 조금 싸게 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도 차익이 좀 작을 수밖에 없죠. 좀 싸게 팔아야 되니까. 그 대신 요때 팔면 배당 소득이 발생하죠. 나는 배당은 받았죠 지금? 요때 팔면은 배당은 받은 거 아니야 지금? 조금 싸게는 팔았지만 배당은 받았어요. 이거 지금 나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모르면 오래 팔아보면 알아요. 배당이 한 주 사가지고 팔아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선택해야 되잖아. 요때 조금 비싸게 팔까? 아니면 배당 받고 조금 싸게 팔까?
뭐가 유리하냐 지금 이 얘기 있잖아. 근데 이제 우리 책은 세금만 얘기하는 거니까 세금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다음 주 정도에 볼 건데 우리가 A에서도 했다시피 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주식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가 되지 않죠? 과세가 되지 않아. 그걸 지금 과세로 바꿔보려고 지금 논의 중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과세가 안 돼요. 즉 뭐예요? 이것은 과세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양도차익 과세 안 하죠? 여기도 이 양도차익 이 과세 안 하지요. 과세 안 해. 그런데 이게 배당, 이게 과세죠, 과세. 배당 과세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서 뭐라 그러느냐? 너 엄마 이때 팔면 과세 엄마. 그런데 너 이때 팔면 과세 안 된다 너? 그러니까 너 이때 팔지 말고 이때 팔아. 예, 이 얘기. 이때 파는 게 유리하대.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멋진 말로 이제 얘기합니다. 아, 형이상학적으로. 지금 보시면 양도차익 뭡니까? 양도차익, 양도소득. 그죠? 양도소득. 그 다음에 여기 양도차익, 양도소득이죠? 배당소득 뭐예요, 지금? 여기 있잖아. 배당소득. 그죠? 지금 여기서 팔 거를 여기서 판다는 얘기는 뭐예요? 종합소득으로 두들겨 맞을 것을 갖다가 이쪽으로 팔면 양도로 가버리면 세금 안 맞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것을 종합으로 팔게 양도로 가면 세금 없다. 그래서 분류과세를 이용했다. 이 얘기 지금. 아주 형이상학적이죠. 그래서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쪽에서 팔면 배당으로 하는 종합소득이에요. 근데 이쪽으로 팔면 양도로 와버리면 세금이 안 들거든. 그래서 분류과세를 이용하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식 양도차익은 소액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배당 나길 직전에 주식을 팔면 요때 판다는 얘기지? 배당 받기 직전에 요때 팔아버리면 종합이 양도로 간다. 여기서 말하는 종합이 뭐예요? 배당소득. 여기서 말하는 종합소득 배당소득이죠. 종합소득이 양도소득으로 가면서 세금이 없어지는 것이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절세가 말이에요. 배당금을 거의 지급하지 않는 성장주에 투자하면 절세인데 배당 여기 지금 하는 지금 주 테마가 뭡니까? 가능하면 배당 받지 마라. 지금 그 얘기죠. 배당 받으면 과세되니까. 그래서 배당금을 거의 지급하지 않는 성장주에 투자해요. 성장주가 뭐예요? 계속 커나가는 회사입니다. 회사가 계속 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만 주면 크나? 화초같이? 어떻게 커요 회사가? 성장하려면? 투자를 계속 해야죠. 투자를 계속해야 회사가 이제 외형이 커지면서 매출도 커지고 성장하죠. 그죠? 성장합니다. 근데 성장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배당을 못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잖아. 버는 돈을 계속 꼬라박아야지 성장하려면 계속 투자해야 될 거 아니야. 배당하면 온주 성장으로 해요. 그러니까 성장주라는 의미는 배당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 대신 배당 못 하니까 슬퍼하지 마라. 조금 있다 이 회사 무지하게 커지면 그때 상장해가지고 그죠? 떼돈 벌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배당금을 거의 지급받는 성장대 시자면 종합이 양도로 간다. 이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종합은 배당소득이에요. 성장주니까 배당을 못 하잖아. 그죠? 근데 양도로 간다. 이게 뭐예요? 나중에 상장하고 나서 그 주식 팔어. 그런 소액주주니까 과세 안 되죠. 그죠? 상장하고 나서 팔면. 근데 성장하다 망하면 어떡하지? 그게 문제네요. 그죠? 성장하다 망하면 큰일이네. 일단은 성장해야 돼. 이 계획대로 하면. 그래서 상장을 해서 소액주주 상태에서 주식을 팔아야 과세가 안 되죠. 그죠? 우리 작정대로 하면 성장해야 돼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요새 이제 이 금융계 화두 아닙니까? 퇴직연금은 한 방에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돼서 퇴직소득세를 맞아버리는 것이고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걸 잘 봐야죠.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 일로 과세된다는 얘기죠.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가버리잖아요. 종합소득이라는 얘기 이게. 예? 종합소득으로 종합과세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순하게 안 나온다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나오면 얼마나 쉽겠어, 그죠? 그냥 애우면 되지, 판박이로 찍으면 되지. 그렇게 안 나와요. 그래 계속 말씀드리잖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이나 퇴직소득세 과세. 영무로 받는다. 종합소득이구나.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
그죠?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흐름을 잘 아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번에 세율 구조의 이임의 한계 세율이 있습니다. 종합과 테익스는 4단계 초간, 이걸 안 바꿨네. 4단계가 아니라 5단계로 바뀌었죠. 이거 고쳐야 되겠네요. 5단계로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계 세율이라는 게 있는데, 한계 세율은 납세자의 현재 과세 표준에 해당하는 최고 세율을 얘기합니다. 가장 세게 맞는 세율을 우리는 한계 세율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한계 세율은 세계 증감률을 우리가 판단할 때 그냥 쉽게 얘기하면 통밥 때릴 때 써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A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의 이 소득세 과세 표준이, 이제 과세 표준이 이런 것을 이제 나중에 다 볼 겁니다. 소득세 과세 표준이 예를 들어서 1억이에요. 이 사람의 소득세 과세 표준이 1억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두들겨 맞는 세율이 35%짜리를 소득세를 두들겨 맞습니다. 최고 세율을. 이렇게 이 사람이 두들겨 맞는 최고 세율, 그걸 우리는 한계 세율이라고 그래. 제일 세게 맞고 있는 세율, 한계 세율. 이런데 이 사람이 1억인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번에 회사에서 말이에요. 상여금을 5천만 원 받아버렸네? 보너스 5천 받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고민이 뭐냐? 이번에 보너스를 5천 받았는데 이것은 세금이 얼마나 나올래나? 이제 이렇게. 정확한 것은 계산해봐야 아는 거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통법을 때리고 싶다 이거예요. 통법 때릴 때 쓰는 게 한계 세율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세율이 얼마나 늘어나요? 얘가 지금 맡고 있는 세율이 35%잖아. 최고 세율. 이만큼 늘어나겠지요? 5천에 35%만큼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죠? 얘가 지금 이거 맡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계 세율이라는 것은 세계 증감, 얼마나 세금이 늘어나고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그냥 통밥 때릴 때 쓰는 거예요. 반대로 얘가 회사에 잘못해가지고, 회사에 잘못해서 1,000만 원을 갖다가, 배상했다. 그러면 급여 깎이잖아, 지금 회사에 잘못해가지고, 그죠? 그러면 얼마나 줄느냐, 세금이. 역시 1,000만 원에 35만큼 세금 줄겠죠, 그죠? 이렇게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냐, 줄어나냐, 이 세계 증감을 판단할 때, 통밥 때릴 때 쓰는 게 한계 세율이라는 개념이다. 시험에 안 나와요. 10분 쉬었다 했습니다.